패널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토크의 주제는요, 인공지능, 의료. 네, 돈을 벌 수 있을까? 가장 이게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뷰노의 김현준 대표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신수용 교수님,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의 최윤섭 대표님 세 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람 되게 많이 오셨네요. 저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세션은 패널 토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세션으로 두 분의 패널분들을 모시고 이제 1시간 정도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DHP의 최윤섭 대표입니다. 사실 그 디지털 헬스케어 이 산업 분야에서 아마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인공지능인데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그 관심이 되게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제 그 의료 인공지능 분야가 뭐 기술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최근 몇 년 동안에 아주 많은 발전들이 있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산업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이니까 그 산업적인 성과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보다는 조금 제한적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되게 도발적으로 저희가 정했는데요. 그 의료 인공지능 과연 돈을 벌 수 있나, 이런 주제로 이제 패널 토의를 1시간 정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널로 참여해 주신 두 분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노의 김현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신수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간략히 본인 소개를, 아마 이제 두 분을 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뷰노의 김현준입니다. 저는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창업해서 올해 AI 의료기기로는 이제 두 번째로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지금 뭐 다양한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고요. 뭐 다양하다기보다는 AI 의료기기 만들고 있고요. 나름대로 혁신 의료기기 쪽에서 좀 이렇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신수용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디지털 헬스학과에 있는 신수용이라고 합니다. 예,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게 메인이긴 한데, 예, 삼성병원에서 같이 병원 일도 하고 있고요. 여기 최윤섭 대표랑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두 분이 저희 분야에서는 굉장히 뭐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실 분들이시기도 한데, 아마 짐작을 하시겠지만 오늘 도발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긍정 사이드와 부정 사이드, 약간 끝장토론 분위기로 브라이트 사이드와 다크 사이드를 맡고 계신 분들이 옷도 이렇게 지금 색깔을 맞춰 입으셨는데 너무 너무 신랄하지 않은 정도에서 오늘 저희 분야를 조금 여러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신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오늘 이제 스타트업 행사이기 때문에 뭐 의료라든지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조금 덜 익숙하신 분도 이제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의료 인공지능 분야가 최근에 이제 어디까지 발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요한 성과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충분히 잘 되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뭐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번 6월 정도에 발표했던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의료 인공지능으로 승인을 받은 제품이 대략 한 72개 정도 되고요. 아마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한 8, 9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 숫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의료 AI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 정도로 기술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뷰노는 아니지만 루닉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기사가 나서 이제 만든 제품이 그러니까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기사를 내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유럽의 EMA 승인받은 인증받은 제품들은 국내에도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력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 건져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역량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뭐 많은 대학들이 유명 AI 관련 학회에서 논문을 내시는 걸 보면은 전 세계에서 4등, 5등 정도 되는 정도 숫자로 논문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이랑 그리고 상업화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단 기술력이 지금 뭐 글로벌 탑 클래스 안에 든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식약처나 그 FDA 뭐 그 유럽의 인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인허가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IT 분야에 있다고 오신 분들이 제일 안 익숙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의료기기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IT 제품이랑 다르게 무조건 성능이 보장이 되고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지만 환자한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인증 혹은 승인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각각 그런 규제기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식약처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미국도 FDA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제품이 환자한테 직접 쓰이더라도 아무런 위해가 없다. 그리고 문제가 없고 성능이 보장이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코로나 예방주사 다 맞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코로나 예방주사 맞을 때 이게 뭐 이슈가 됐던 게 올 초에 사람들한테 직접 놔도 되냐 안 되냐 갖고 말이 많았죠. 기사에서도 많이 떠들고 그랬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이 제품의 안정성과 성능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그 뭐 기술을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 담보가 된다는 게 식약처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얘를 의료기기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건 뭐 농담삼아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4, 5년 전에 이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규제라고 질문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회사 망하셔야 된다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워워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업의 본질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의료라는 분야의 업의 본질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 때문에 단순히 기술이 좋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된 제품을 써야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제 회사에서 우기시지만 환자한테 썼는데 환자가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과 산업의 최근 발전들을 제가 질문드렸었고, 일단 기술력이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의 기술력이 되게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그 의료 인공지능들이 이제 인허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 안전성과 그 뭐 정확성, 유효성 같은 것들을 검증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한국에 지금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비노의 김현준 대표님께 이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비노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보면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 일단은 뭐 일단 비노에 대한 소개하고 그리고 비노는 최근에 이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그 AI를 써서 의료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한 모델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영상을 판독할 때라든가 뭐 음성을 인식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환자의 의무 기록 정보를 보고 어떤 심정지를 예측한다든가 이런 기술을 다방면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벌써 저희가 한 7년 정도 개발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따가 뒤에도 계속 논의될 사항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투자들은 R&D 그래서 제품을 정상적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받아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7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이 상업화를 해서 실제로 병원에 전 세계에 있는 병원들의 의사들이 쓸 수 있는 의료 현장에 배포하는 거를 뭐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의 성과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핑계 같지만 사실 해외 진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들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가 뭐 해외에 있는 뭐 유수의 업체들과는 이미 계약들이 다 돼 있어서 그네들이 그런 장비들을 본인들의 장비 하드웨어에 저희의 AI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탑재한다든가 이런 식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비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개발하셔가지고 인허가를 받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의료 인공지능을 개발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인허가를 몇 개 받으시고 그 제품 라인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그 AI 의료라고 하면 라디올로지 쪽에 제품이 일단 많습니다. 보통 이제 그쪽에 영상도 많고요. 판독의 숫자도 조금 논란이 좀 있어서 항상 좀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서 그쪽에서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 세계적으로 AI 회사들이 보통 라디올로지로 먼저 시작을 해서 네, 라디올로지 영상의학과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엑스레이라든가 CT라든가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제품을 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엑스레이 찍고 뭐 CT도 찍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초음파도 촬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눈에 플래시를 터뜨려서 안구 뒤쪽에 있는 시신경을 촬영합니다. 망막 영상인데요. 그쪽 관련된 제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만 얘기 드렸지만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이제 간호사들께서 뭐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회진하면서 이제 바이탈 사인을 기록하거든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30분 내 또는 24시간 내 심정지가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기술 포함해서 한 10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 제품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의료 현장에서 일단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위주로 저희가 나름대로 좀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만들어 온 것들이 이제 7년 차에 다 출시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적인 성과로는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 IPO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 초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또 상장도 하셨죠. 네. 그다음 질문도 이제 신시영 교수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이제 산업계 쪽에서의 비노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요. 이제 의료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대에도 계시고 삼성서울병원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병원의 현장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회사들이 또 사업적인 성과를 내려면 결국에 이제 병원이나 의료계에서 도입을 이제 해줘야 할 텐데 그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최근에 이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게 저는 의사는 아니고요.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병원에서 일을 오래 해서 지금 그러니까 가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의 IT 부서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의사분들이랑 논문도 쓰고 있고 또 역시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입니다. 확실히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고요.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쓰고 있는 병원들 뭐 대표적으로 뷰노 제품을 쓰고 있는 용인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는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교수님도 나올 정도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뭔가 역력히 동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농담삼아 말씀드리면은 워낙 돈이 많이 도니까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싶어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고요. 관심이 없는 교수님은 한 분도 없다. 의사분들 중에서 정말 이제 나이 많으셔서 IT 잘 모르는 분들 아닌 다음에야 다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분위기가 조금 더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30대에 대해서 이제 의대 졸업하고 레지던트 끝나서 전문의 따기 시작하는 이제 가장 열심히 환자를 보기 시작을 하고 이제 연구도 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부분 과학고 외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고 다니면서 정보 올림피아드 가서 뭐 금상 받고 이런 분들이 의대 들어가서 아니면 의전원 가서 의사가 됐으니 컴퓨터공학과 나온 저보다 프로그래밍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의사가 됐으니까 이제 도메인도 너무 잘 알고 프로그램은 본인도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그냥 슈퍼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병원에도 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뭐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분들도 있고 회사랑 협업하는 분들도 있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거를 이제 병원이 그 제품을 돈을 주고 살 거냐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뒤에 드려야 될지 지금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병원이 저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의사결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게 현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김 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여서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은
되게 인상 깊었던 말씀이 이제 의료인공지능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의료인공지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의사들은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주제에 맞는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이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그 의료인공지능 기업들의 사업성이나 이 매출이 이제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뷰노도 그렇고 지금 관련 기업들이 이제 상장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IPO한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실적이 이제 외부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성과가 아직 제한적인 이유가 무엇일지, 그리고 이제 향후 성과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스타트업 행사이고 저희가 잘해보자고 모인 거기 때문에 너무 아무런 얘기나 이거 안 될까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운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실 주제가 저도 마음에 들어서 처음에 수락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와서 얘기를 같이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완성이 되어서 사실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교수님께서도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에서 다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인식은 저희도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돈으로 풀어낼 건지의 문제부터 이제 저희가 짊어진 부분인데 당연히 저는 대표로서 이게 잘 되고 있고 분명히 되게 큰 시장이 될 거라는 얘기를 일단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아니든은 여러분들의 판단이시고요.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스타트업 행사이고 저희는 이제 의료 기업이지만 사실 이제 새로 나온 어떤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 때 동일하게 겪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기술,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이거를 현금화시키는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이긴 해요. 저희한테도 그런 다른 국면이 당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근 2년 정도부터 그런 거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다만 모든 기술을 개발할 때 첫 번째는 고객의 니즈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쓸모가 있는 기술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교수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입증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현금화를 시키는 사업적인 성과를 만들까가 지금은 고민인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웹사이트를 만드는 서비스라면 린한 방식을 써서 A/B 테스트도 하고 하면서 최적의 해를 찾아서 전력 질주를 하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과정이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2배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의료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일반적인 다른 산업 분야와 되게 특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 시장에 니즈가 있고 지불 의사가 있다고 해도 이제 돈을 못 벌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이제 의료 분야입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여러 노력을 아까 A/B 테스트로 비유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다든지, 어떤 임상 시험을 하고 계시다든지. 갑자기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하나 들면 엔비디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하는 거라 좀 얘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갑자기 드린 질문이어가지고. 네. 예. 엔비디아가 칩셋을 만드는데 아마 다양한 형태의 칩셋을 가지고 판매를 했을 겁니다. 20년 전에는요. 근데 여러분들 연배가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굉장히 다양한 GPU가 있었어요. GPU는 그 당시에는 게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VGA 카드, 그래픽 카드라고 써서 그런 것들은 보통 PC가 출시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보통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게임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돈을 내서 GPU를 샀어요. GeForce라든가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저희가 엔비디아라고 치면 엔비디아가 직접 유저나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판매했던 시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여러분들이 PC를 살 때 또는 애플의 맥북을 살 때 이미 그런 고사양의 GPU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시장의 변화를 따라서 엔비디아는 직접 자기네들 고객 유저, 직접 사용자한테 프로모션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 애플이나 삼성이나 델 같은 데다가 아마 B2B 영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GPU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저희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인 의사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70%는 이미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시장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델이나 삼성과 해당하는 데스크탑 같은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이 의료 쪽에서는 뭐 CT나 엑스레이 만드는 벤더들이에요. 그네들이 그걸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객을 제일 많이 아는데 고객을 보다 보니까 고객들이 점점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 더 고사양의 게임을 하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싶고 이런 니즈가 나오니까 이 벤더들이 AI 업체들한테 그걸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작년 재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는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이 그럼 이제 보통 옵션을 하죠. PC를 데스크탑 살 때 내가 뭐 램은 뭘로 하고 GPU는 뭘로 하고 선택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뭐 하나의 예를 들은 거니까 그 삼성전자랑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끝까지 고수한 게 좀 있었습니다. 기본 탑재를 무조건 하도록. 그래서 고객이 선택해서 AI를 넣고 빼고 하지 않고 고객이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들어가도록 하는 계약을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그게 수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된 것들이고요. 올해 매출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작년 2배이긴 합니다. 2배인데도 숫자가 크진 않아서 아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시작해서 성장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수요가 있어도 돈을 못 버는 게 의료 산업은 맞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들이 클루들이 훨씬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시면서 이제 의사나 병원들에게 직접 판매하시는 것도 진행하고 계시지만 거기 덧붙여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의료 기기 회사들 그 GPU가 컴퓨터에 인베드 돼가지고 판매가 되듯이 지금 우리 인공지능도 이제 그런 뭐 CT, MRI 장비들에도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에 저희 잘 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게 필요할지. 아까 병원의 이제 의사결정 구조 복잡하고 사실 병원이라고 하는 조직도 이 다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되게 독특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이 그 의료 인공지능을 많이 구매를 해주고 거기에 돈을 많이 쓰고 하기 위해 가지고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참 그 의료에 처음 오시는 분이면은 제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단 뭐 사업을 하면은 대부분 뭐 B2B를 하든 B2G를 하든 B2C를 하든 뭐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B2B는 지금 김현준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됐고, 그리고 B2C 아니면 B2G인데 우리나라 의료는 이 두 개가 애매하게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건강보험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물론 뭐 영연방이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이렇게 국가 국영 보험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연방도 보면은 사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라 그냥 사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불가능하죠. 실손보험은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이 아닌 거죠. 건강보험은 된 다음에 추가금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는 거니까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인 거고, 일단 이게 하나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의료 AI 제품이 나왔는데 그 제품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겁니다. 회사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얼마를 줘라라고 하는 거고, 더 슬픈 거는 정부가 인정하는 게 원가의 70%입니다.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제품을 만들었는데 정부는 보험에서 700원밖에 안 주는 겁니다. 이게 환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 플러스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이 내주는 금액 합쳐서 70%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병원은 환자를 보는데 1,000원짜리를 받는데 300원을 손해나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도 손해볼 수 없잖아요. 저도 월급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300원만큼 어디선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게 소위 말하는 비보험인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짜장면을 예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 젊으신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좀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 가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짜장면 가격이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물가 안정화 때문에 짜장면 가격을 정부에서 얼마라고 딱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집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간짜장, 삼선짜장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같지만 다른. 이게 보면 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비보험은 또 어쨌든 논외로 하고요.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병원도 우리나라 병원들이 좀 특이한 구조긴 한데 어쨌든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죠. 다들 오해하시는 게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이익을 남기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영리 법인은 이익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비영리 법인은 이익을 투자를 못 한다는 차이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병원도 돈을 벌어야 되는 조직으로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 때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이 제품을 안 사고도 병원은 지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논리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윗분들은 이거 없이도 지금 환자 잘 보고 있고 굴러가는데, 쉽게 말하면은 사람을 갈아 넣어서 가는 거죠. 인력을 갈아 넣어서 가고 있는데 윗분들은 알 바 없는 거지,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제품을 사면 돈을 내야 됩니다.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그 말을 하지만 당장 줄어드는 건 안 보이고 당장 돈이 플러스 알파로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설득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그냥 의료의 특이성을 떠나서 쉽게 말하면 이 제품을 사야 되는데 샀을 때 그럼 내가 ROI가 언제 생기냐라는 거 입증을 봤을 때 그거 입증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ROI가 나오는 게 결국은 건강보험에서 주는 돈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은 기존의 투자,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거, 결국 인력 감축밖에 없는 거거든요. 둘 다 선택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튼 그 병원의 입장에서는 병원도 결국에는 이제 수익을 올리고 돈을 벌어야지만 지속 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이제 뭐 그 기기이든 서비스 도입할 그 돈을 내고 도입하려고 하면은 이제 ROI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한국에 있는 뭐 보험 체계라든지 이 구조 때문에 ROI가 지금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설득이 잘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표님 그 여기 돼 가지고 코멘트 좀 더 하실 게 있나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고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는 의료를 진입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타개하거나 극복하는 숙제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개별적으로 정부라든가 병원을 상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 다른 기회들을 좀 보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은 이미 거의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위가 다 정해져 있고요. 순위가 바뀌지 않아요. 새로운 버즈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싸게 들어오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E도 지멘스도 주력 의료기기 사업부를 분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시장은 뭐냐면 어쨌든 이 시장이 존재는 하는데 이제 서로 제살 깎아먹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거기도 이제 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기업들의 어떤 생존 전략으로 지금 AI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등, 3등짜리가 1등이 되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AI를 넣어서 1등을 이기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의 다른 기회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기본 탑재라는 부분도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 내가 만든 혁신 기기, 혁신 서비스는 고객이 그걸 체험을 했을 때만 뭔가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여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저희 제품을 강제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자. 그러면 그 사용자들이 그거의 경험에 의해서 아마 지불 의사를 점점점 갖게 만들자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긴 해요. 대형 탑 10 병원에 있는 벌써 3군데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일부 제품을 도입을 했더니 한 달만 써보니까 필요 없는 인력들이 생겨난 겁니다. 사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정말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정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전담 직원들도 있고요. 이걸 한 달, 2달을 써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의 절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장이 바로 그 사람 자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히려 막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고용 관점에서도 문제 있겠지만 저희 회사가 그 시장에 소프트 랜딩 하기 위해서도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잘 유지를 하면서 또 진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뭐 이런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ROI를 결국에 병원한테 입증을 해야지만 돈 내고 그 구매를 할 텐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니까 기존의 인력이 좀 필요가 적어지네.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면 인력을 좀 감축시켜도 되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가거나 혹은 효율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으니까 단위 시간당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네. 그럼 돈을 더 많이 버는구나. 도입하자. 뭐 이렇게 하는 몇 가지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사실 좀 연계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BM 얘기입니다. 사업 모델을 조금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 사실 그 말씀하신 거 그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수가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하고요. 그 보통 이제 아까 보험 얘기 잠깐 하셨지만은 그 뭐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수가를 받는 것이 사실 메인 트랙이긴 한데 그건 워낙 큰 주제여 가지고 저희가 좀 다음 질문을 하려고 하고요. 그 수가 트랙을 타는 거 이외에 의료인공지능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BM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다음 질문도 그냥 같이 하시죠. 다시 다음 질문이 이제 해외 진출인데요. 그 BM을 만드시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이제 해외 진출은 또 어떻게 우리가 고려할 수 있을지 하는 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BM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은 BM이라는 거는 정말 여러 사람이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외에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나라의 AI 의료기 회사들이 한 100개가 넘게 생겼거든요. 그 훌륭하신 인적 자원들이 모여서 분명히 뭔가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게 저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시장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 진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벌써 이제 의료기기 쪽을 7년째 있지만 정말 절실하게 드는 생각은 딱 그건 것 같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해외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의료기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임상 결과와 에비던스, 레퍼런스가 필요해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공고하게 만들어냈고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해외를 나가자는 생각을 처음에 많이 더 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굳이 기업이 그런 걸 터치하고 핸들링 하다 보면 기술에 대한 어떤 그 강화라든가 서비스 강화가 많이 못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대관이나 정보를 따라다니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유쾌하거나 재밌는 일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을 만들어놨을 때 그걸 시장을 해외로 돌려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하냐? 사실 뭐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지만 저희 회사 처음에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애초부터 하려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다 네이티브가 아니고 한국 사람이고 아무래도 한국 병원들이 훨씬 더 프렌들리하고 편하다 보니까 그때 한번 역플립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올해 또 미국 법인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애초에 우리가 타겟하는 시장의 규모와 그게 어딘지를 보고 시작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가 처음부터 해외에서 스타트하기 좋은 거냐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뒤늦게 다시 설립했다고 하는 얘기 함의에는 사실 그 당시에는 거기서 하는 게 좀 저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 체력이 되고 이 정도 준비가 됐을 때는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AI 의료기기 회사와 미국에 있는 AI 의료기기 회사의 밸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그 얘기 많이 하죠. 스타트업들이 미국 가면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아이캐드라고 나스닥에 상장된 가장 오래된 AI 캐드 그 진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밸류가 2,500억 정도밖에 안 해요. 저희가 지금 2,000억이 좀 넘고요. 이런 거는 이게 내포하는 바는 한국 시장이 크다는 게 아니고 한국의 교수님들 말씀하신 한국에 있는 좋은 자원들이 만들어 놓은 회사가 충분히 해외에서 싸울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신 교수님. 네. 그러니까 뭐 해외 진출은 뭐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뭐 가타부타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러고 보니 아까 뭐 영리법인이랑 비영리법인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그러니까 병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고객은 병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쓸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료 AI 제품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진단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은 의료인이 하는 거고요. 진단을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환자가 직접 못 쓰는 거고 그러면 결국 병원에서 써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병원에 쓰는 동인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샀을 때 산 것만큼의 매출이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지출이 줄어들거나 이 두 가지밖에 결국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항상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까 뭐 다음 이야기했지만 매출은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걸로 딱 걸려 있고, 그럼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을 줄이면 인력 감축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예를 들어 큰 병원들은 다 회계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재밌게도 병원들이 경직성 경비, 쉽게 말해서 고정 경비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 고정 경비의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단적인 예로 삼성병원이 매출이 1조가 좀 넘습니다. 우리 빅5는 대부분 1조가 넘는데요. 그냥 편하게 1조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직원이 조금 더 많긴 한데 한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1조인데 7천 명인 거죠. 의사 선생님들 월급 많이 받으시죠? 그냥 일반 직원들 좀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해서 그냥 이것저것 플러스 알파 박 다음에는 7천억 정도가 인건비 플러스 알파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데 고정성 경비가 70%다. 그러면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예,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이런 그 환경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해외 진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노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해외 그 경험도 말씀하시고 약플립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노의 입장에서든 혹은 이제 일반적인 산업 관점에서든 한국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들 혹은 의료 인공지능 회사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더 고려해야 할지 조금 더 처음은 가능하실까요? 이게 사실 해외에 가야 된다는 말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 업계에서는. 근데 저도 그렇고 주변의 분들을 봐도 그렇고 이게 말만 그 쉽게 말씀하시는 것만큼 쉬운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조금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제품이 준비가 되면 해외 진출은 되게 용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7년 전에 해외 진출이라는 게 사실 어려웠던 거는 제품도 없었고 제품이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제품이 완성이 됐고 준비가 됐고 충분한 임상 근거가 쌓이니까 해외에 가져가니까 소위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중견 AI 의료기기 회사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간해숭어업처럼 뭘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 가까운 병원도 한 몇 개를 팔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주위나 다른 데서 만든 장비보다 뭐 조금 좋거나 비슷한데 가격이 거의 3분의 1인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달아서 그걸 들고 해외 총판을 찾아다닙니다. 그럼 그네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걸 팔아요. 그러면 그 회사 갑자기 커집니다. 그런 회사도 되게 많아요. 오스템이나 뭐 우리나라 뷰옥스, 레이언스 이런 장비 부품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소한 회사일 수도 있지만 그 장비 부품 중에 거의 1등, 2등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인프라나 사실 엔지니어의 인프라 좋고요. 또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병원 접근성이라든가 교수님들 되게 훌륭하신 분들 많고요.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성취할 수 있는 기회들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진짜로 한 그동안 정말 수백억을 투자해갖고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을 가지고 해외 경쟁을 나가보면 그 파이널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경쟁 회사들이 한국 회사들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외 진출은 당연히 처음부터 가져야 될 꿈이긴 하지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요. 그게 충분히 준비되고 만들어지는 데까지 있어서 한국의 시장은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당연히 해야 하고, 그리고 진출을 위해서는 이제 일단 제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지금 한국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의료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잘 진출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7분 남았는데요. 이제 수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수가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방금 저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만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뭐 댓글로 주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혹시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댓글로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조금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은 조금 다뤄보는 걸로 꼭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예. 수가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소위 기승전 수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게 결국에 수가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아마 업계
이 업계 저희 업계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일단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한국의 의료보험이 몇 개가 있죠? 한국의 의료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이제 의료 행위라든지 뭐 치료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가격까지 컨트롤하고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보험을 줄 건지 말 건지 같은 것들을 국가가 다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 같은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그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의 입장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에 있는 의료 인공지능 회사들이 이 급여를 사실은 지금 한 군데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 7, 80개 인허가 받은 제품,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서 인허가 받은 제품들이 한 7, 80개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를 받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보통의 일반적 의료기기 회사들이 사업 모델을 만들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급여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 지금 심평원에서 이제 보험을 수가를 줄까 말까 결정하는 이제 국가 부처인 심평원에서 영상의학 인공지능하고 병리 인공지능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급여 기준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그 기준이 이제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이런 이제 그 의견들을 이제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에 있는 이런 의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수가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사실 지금 독일이나 미국이나 여러 해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수가 기준이 혁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런 급여 기준, 수가 기준을 어떻게 바꿔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네. 예.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근데 말고. 개인적으로 희망은 보험 수가는 반드시 필요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정부가 보험으로 책정을 안 해주면 병원이 환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제품을 쓰더라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매출이 발생을 안 하는 거죠. 매출이 발생하려면 보험이 돼야 된다는 그 원론적인 문제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게, 그럼 보험을 왜 안 주냐? 정말 힘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은 어떻게 보면 공익성 제도로 돼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AI에 대해서 보험을 주면 어딘가를 보험을 안 줘야 됩니다. 아니면 가격을 깎아야 됩니다. 이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료 AI에 보험을 주려면은 이 의료 AI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니한테 보험을 줬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라는 걸 입증하라는 거를 무조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걸 입증을 하려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아까 말했던 임상시험,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말하면 AB 테스트 같은 걸 환자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돈이 들죠. 그럼 그 돈은 누가 될 건데? 스타트업이 되기에 너무 큰 돈이거든요. 거기서 모순이 생기고 다들 어려워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돈주머니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모든 의료 행위를 그 제로섬 게임에 청하는 거죠. 어느 행위와 어떤 뭐 재료에 돈을 줄 거냐를 이제 제로섬으로 결정하는 건데, 그럼 이제 몇 가지 옵션이 생깁니다. 의료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비용 효과적이기 때문에 재정을 우리가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가성비가 나온다 하는 걸 증명을 하거나, 혹은 이제 지금 조금 실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제로섬 게임이니 돈주머니를 따로 하나 더 만들자, 혁신 기술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이 재정 자체를, 돈주머니 자체를 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옵션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뭐 두 분 다 설명 주셨는데요. 사실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거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오면 그걸 평가해서 수가를 지정해주는 어떤 제도인데, 그거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들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 신의료 기술이라는 게 새로운 기존에 없던 의료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의료기기는 항상 의사가 하지 못하던 새로운 행위가 아니고 의사가 하던 걸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를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혁신 의료기기예요. 그 기술들, 그 제품들에 대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게 걔네들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도 그런 것들 수가를 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다 나왔는데 그 내용도 보면 말이 돼요. 그대로 하면 수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들, 운영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ROI가 안 나와요. 그걸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보다가 진짜로 한번 해볼까? 무슨 전향진 연구를 써 돈을 한 10억을 넣어서 해볼까? 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수가를 정말 쥐꼬리만 조금 줘버리면 저희 회사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영적인 판단을 하는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그걸 하지 말고 바로 미국을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혁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을 육성한다고 해놓고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돼 있으면 대한민국 회사들이 결국에 한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한국 회사들이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들이 점점점 안 나오겠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심 있어서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쪽으로 갈 겁니다. 저 알림터 일로 가면 의료가 아닌데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쪽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 시장이 2%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만 시장에서 새로운 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FTA나 이런 게 걸릴지 몰라도 이런 것도 육성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해줘야 되는 게 정말 좀 답답하긴 해요. 지금 시스템 너무 잘 돼서 그거를 전 개선하고 싶은 건 아니고 항상 복지부나 심평원 담당자랑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거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라. 네, 그럼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러면 과기부나 다른 데서 돈을 내면 돼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조직 간의 어떤 이해관계 문제로 우리가 딴 예산을 왜 거기다 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수가에 대한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7년을 했는데도 안 풀리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해외 가서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얘기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답은 지금의 이제 산업계에서 답은 아까 말씀드린 해외로 가야 되고 이런 게 지금의 가용한 옵션이긴 한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좋은 기술과 좋은 회사가 나와가지고 좋은 의료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게 해외로 유출돼 버리거나 해외에 있는 환자들은 수혜를 받는데 한국에 있는 환자들은 수혜를 못 받는 이제 그 결과가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재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부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 저희 패널 토의를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산업계 입장이나 혹은 이제 그 의료계 입장에서도 지금 수가 규조가 어떤 식으로 한국에 좀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아까 별도 재정이나 이런 거 말씀 잠깐 하셨지만은 그리고 사실 제가 대표님 인터뷰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걸 보면은 그런 제안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이제 보시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연장선에서 말하면 그럼 과기부나 산자부에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혁신 의료기기 기업을 도와주겠다 해서 뭘 만드냐면 정부 과제를 만듭니다. R&D 과제, 무슨 실증 사업, 그거는 과제지 실제로 시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적은 예산이라도 사실은 이런 기술들을 병원이 그러니까 사실 만들어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가를 받아서 제품이 팔리면 그 제품은 우수한 제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거는 그냥 스포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 혁신 의료 기술이 나온 거를 제도적으로 보조를 해서 병원이 아까 얘기한 비영리 기관인 병원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줘서 써보고 이상하면 그 제품을 내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기회부터 지금 정부가 안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뭐 정부 쪽에서 제안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도 MCIT가 최종적으로 드랍이 됐죠. 그런 신규 산업의 어떤 기업들을 육성해주고자 하는 제도를 미국, 독일, 뭐 유럽 이런 데는 잘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의료기기 기업들 훌륭한 데가 많아서 그렇고 그걸 돈을 많이 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의료기기 기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고요. 삼성, LG 다 들어왔다가 다 철수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까운 나라의 사례를 잘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기 이렇게 알림터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 것들을 좀 깨달으셔서
이런 제도적인 거를 빨리 지원해줘서 이런 기업들이 정당하게 판 것들이 비영리기관인 병원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 정책적 우선순위를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이제 한국의 뭐 이번 정부도 그렇고 뭐 4차 혁명이니 뭐 그 인공지능 대한민국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업에서 뭔가 그 실제로 본질에 충실하고 사업의 본질에 충실하고 좋은 의료기기를 만들고 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아까 복지부에서 너무 산업적인 부분에 접근하지 말고 의료나 복지에 접근하라고 하시는 게 사실 의료라고 하는 그 분야 자체가 잘 생각해 보시면 복지이기도 하고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너무 복지에 그 무게 중심이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조금 산업계에서 이런 그 고충들도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좀 첨언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김현주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하는 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할 수도 있지만 의료기기 제품은 이미 충분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만들 역량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걸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지원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정부 과제들은 그냥 의료기기를 만드는 제품으로 과제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저 같은 교수들이 반성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교수들은 과제 만들면은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지 적용하는 데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적용을 해서 근거를 쌓아서 보험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 그 정책은 문서로만 보면 진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속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특별하게 뭔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한데 아까 MCIT라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미국에서도 똑같이 혁신형 의료기기, 혁신 제품을 만들면 보험을 무조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반발을 겪으면서 1년 만에 그냥 없던 걸 해버렸습니다. 미국처럼 이제 의료가 산업화된 나라도 똑같은 이슈가 있는 거라서 이게 꼭 뭐 정부 지원이 얼만큼 되느냐가 정말 힘든 문제이긴 한데 지금의 정부 정책 방향은 틀렸다. 잘못된 방향이다.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 드리는 제언일 것 같고 근데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해서 이미 알고 있으실 겁니다. 네, 사실 이런 돌직구를 던져주십사 하고 제가 신 교수님을 모신 건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틀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틀렸는지는 이제 충분히 아마 배경 설명이 된 것 같고 아마 제가 이제 보아하니 앞쪽에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분야에서 이런 고충이 있다는 거를 사실 뭐 많은 언론을 통해 지금 많이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이런 고충 같은 것들을 조금 잘 전달을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저희 업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 주제에 맞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여러 가지 오늘 좀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온라인 질문을 받은 거를 보니 대부분 제가 다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혹시 영상을 한번 돌려보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추가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하시면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의료 인공지능이 돈을 벌 수 있냐인데 끝은 정부를 욕하고 끝나는 것 같아갖고 좀 찝찝합니다. 근데 어쨌든 드리고 싶은 다시 한번 메시지는 기술 개발을 먼저 잘 하셔갖고 어쨌든 BM을 잘 만드는 건 기업의 숙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들을 다 정부 탓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BM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의료 인공지능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 제가 이야기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걸 바꾸면 이제 돈을 벌어야 한다가 저희의 지상 목표가 되는 거고 뭐 정부가 틀렸다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결국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의료라는 업의 본질을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IT의 업의 본질이랑 조금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료는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의료는 규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제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규제를 잘 활용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규제가 많아서 못 해먹겠다, 규제를 없애달라라고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저희가 이런 그 의료인공지능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되게 많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자리 지켜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이제 이런 주제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산업계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희 현재와 미래 같은 것도 짚어봤고, 이제 우리가 미래로 가야 하는데 원하고 있는 거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혁신 기술들이 잘 개발되고 또 의료 현장으로 잘 투입이 돼가지고서 결국에 우리 모두가 환자이거나 이제 잠재 환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 환자들이 그런 새로운 혁신 기술의 수혜를 잘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들 고민을 이제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의견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프라인으로 와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패널 토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